자, 공세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전술을 써왔던 브루실로프. 과연 이 해법으로는 어떠한 전략을 내세웁니까? 그 당시 브루실로프도 고민인 게 이제는 병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 부대가 한꺼번에 독일 5홍 진영을 향해서 공격하는 건 무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부 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직을 해갖고 이들이 그래도 앞장서갖고 공격을 이끌고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저 뒤에 병사들이 따라오게 하는 이런 방식이 그나마 먹힐 것 같다. 마침 이 당시 상황이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독일도 이제는 동부전선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부전선의 소모전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계속 빼서 서부전선 보충에 써서 또 5홍도 마찬가지였어요. 5홍도 이탈리아와의 전쟁이 너무 격화가 되면서 많은 주력 부대들을 역시 이탈리아 전선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동부전선에는 적어도 수적으로는 독일 5홍군이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남서전선군 병력이 그 당시 그래도 러시아군이 탈영을 많이 했어도 90만 명 있었는데 5홍군과 독일군은 30만 명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갖고 이들이 돌파를 해나가게 만들면 뭔가 그래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벤치마킹. 저희가 지난번에 독일이 슈토스트루펜 돌격대를 조직해갖고 큰 재미를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야 우리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른바 죽음의 대대. 정확히 얘기하면 결사대가 되는 얘기죠. 아니, 죽음을 각오한 부대. 그죠. 죽음을 부대 갖고. 이름에다 죽음을 왜 넣어요? 딱 죽는 거죠. 죽음의 부대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건가? 진짜 그 부대 깃발도 다 저런 식으로 결사의 의지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골 마크를 많이 썼는데 유령 같아. 네, 결사대대를 갖다가 대량으로 조직을 해갖고 이들이 공격에 선봉으로 나서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극단적인 형태의 결사대를 또 하나 조직합니다. 극단적인 형태? 죽음을 각오한 것보다 더 극단적인 게 있어요? 여성으로 조직된 결사대를 또 조직합니다. 여성 결사대요? 네, 원래는 러시아도 당연히 여성은 보호해야 될 존재,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의 징집은 길을 쓰고 막아왔는데 원래 전통적인 가치 중시하는 나라들이 다 이때가 그렇잖아요. 시초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러시아 여성들 중에서도 열혈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도 조국을 지키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여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모아서 부대를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Girls Can Do Anything의 시초가 바로 이 부대였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성 러시아 결사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변수 교수님. 사실 제가 그 영국 유학 시절에 헌책방에 들렀다가 샀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저분이 바로 아, 여성 결사대 대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원래는 제 학위 논문에 필요한 부분 몇 페이지만 읽으려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쭉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나중에 기위관이 되는데 1918년에 미국으로 가서 러시아를 도와달라고 하는 원조 요청을 하다가 그때 그 구술을 해서 썼던 바로 이제 회고록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도 좀 쉽게 읽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셨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1917년 혁명 분위기 그리고 군대의 분위기 그리고 뭐 브루실로프라든지 케렌스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최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러시아군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군 규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럼 왜 군 규율이 무너졌는가? 일단 혁명이라는 것은요 가장 쉽게 말하면 권위의 붕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구분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원칙하에서 사회를 바꿔보려는 것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상명하복의 가치가 가장 중시되는 조직이 바로 군대였는데 군대 병사들도 이런 혁명에 휩쓸려가지고 장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사 소비에트가 만들어져가지고 장교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소비에트에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시행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병사들은 정말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전쟁 동안 너무 지치기도 했고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에 물들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러시아 병사들의 거의 대다수가 농민들인데 고향에서 지금 지주들의 토지를 마을에서 다 분배를 하고 있다더라. 빨리 가서. 이거 빨리 가야지 애타네. 지금 내 목을 찾을 수 있는데 레닌보다 더 애타지. 예, 내가 군대 남아 있으면 우리 가족이라든지 내 몫의 그 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초조한 거예요. 죽으면 안 되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떻게든 간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군율 안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렌스키 정부가 임시정부가 두 가지 방안을 내놓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반 병사들, 지금 싸우기 싫어하는 러시아군들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품게 만들려고 하는 부대를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상위용사 부대예요. 부상당한 사람들 예, 다쳐가지고 중상을 입고 팔다리가 없는 그런 상위 용사조차도 앞으로. 군복을 입고 싸우겠다. 그런 부대를 만들면은 그런 그 부대를 본 다음에 일반 병사들이 아 저렇게까지 몸을 다치고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안 싸우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상위 용사 부대 말고 또 하나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여성 결사대대입니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결사대대를 만들어서 싸우게 하면은 아 여자들도 저렇게 총 들고 싸우는데 내가 지금 안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그 심리를 노리고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성 결사대대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그럼 지휘관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그 남성 지휘관이 있기보다는 아예 그 지휘관까지도 여성이면 더 선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임무를 물색하는데 그때 낙점된 인물이 바로 마리아 보치카료바라고 하는 저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러시아 네. 인상을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좀 개인사를 살펴보자면요. 농민으로 태어나서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 나는 반드시 군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안 받아줘요. 국법상 여자는 군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본인 주장에 따르면 황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직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황제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뜻이 갸륵하다고 해서 입대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고 1915년에 전선에 투입되거든요. 일선에서 너무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남자 두세 목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부사관으로까지 진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 보치카료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부대의 보물이다. 저 사람과 조를 이루면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군인들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러시아에 있는 열혈 애국 여성들이요. 전투부대원이 되라라고 선전을 하니까 정말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3,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3,000명을 추리고 추려서 200명으로 결사대대를 만들죠. 이런 그 용광로 같은 부대를 한데 모아서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어엿한 전투부대를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이 마리아 보치카료바가 정말로 뛰어난 점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선에 투입됐는데 정말 잘 싸웠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이 결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들고 왔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병사들한테 그 가치를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그 병사들에게 네. 그런 이념이 확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가 뭔지 생전 처음 들은 병사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뭐야? 먹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선전이 한편이 있고요. 그렇지. 반면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또 선전할 텐데 이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기 때문에 싸울 가치가 없다. 그리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농민 당신들은 고향에 가서 귀족들의 토지를 나눠 가져라.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 그쪽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선전보다는 네. 볼셰비키의 선전이 더 큰 효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 하면 뭐 선전,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진짜 이 부대가 잘 싸웠다고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진 보세요. 총의 무게도 못 이겨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는 총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이 지금 다. 이 부대가 잘 싸웠다고 과연 이게 가능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총을 굉장히 버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 살펴봐야 될 측면이 실제로 그 동영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군대 가면 뭐부터 합니까? 재직훈련하죠. 그렇죠, 격리하고. 아주 엉성해요. 여성 지원자들이. 그런데 그 엉성한 여성들에게 군기를 집어넣고 뛰어난 전투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2달간의 훈련 동안에 다 해냅니다. 훈련 기간 동안. 그럼 전날은 첫날이군요. 거의 그 순이었죠. 근데 여기서 싸우려고 하지 않은 남성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징집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이겨서 끌려온 남성 병사들하고 뚜렷하게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여성 자원자들이 전쟁을 다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과연 이 결사대 어떤 공세를 보여줄까요? 이거 확인 제대로 해봐야겠습니다. 시진핑에서 확인해보죠. 기대됩니다, 진짜. 2월 18일 날 남서 전선군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남서전선군의 전반적인 공격의 형태는 역시 죽음의 대대들이 공격을 선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병들이 마지못해 전진하는 식으로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세를 성공하려면 렘베르크를 탈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렘베르크를 공격하는 곳이 바로 11군과 7군입니다. 네. 근데 11군 같은 경우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체코 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적백내전 때도 체코 여단 잘 싸우잖아요. 체코분들이. 독립군과의 관계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싸운지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조금 아래쪽에서 공격했던 7군이 성과가 미약했습니다. 5홍군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독일군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공격한 지 2일 만에 그 공격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선두에 섰던 죽음의 대들이 소모된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격 기세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여성 부대가 들어왔잖아. 여성 부대가 돌격 앞으로 해서 네. 모범을 보이면서 뛰쳐나가서 독일군 일선 참호를 점령했는데 네. 뒤에서 남성 병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꼴뚜기. 아, 나 진짜. 이번 여성 결사대는 딱 1개 대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명. 그러면서 7월 2일 날 러시아의 공세가 어떻게 보면 종료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한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솔직히 예전에 비하면 어때 되게? 적어요. 적은 수치예요. 네. 근데 그 적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안 싸우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돌격하는 부대의 숫자 자체가 적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뭐냐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수준의 군대가 안 돼. 안 됐다는 거죠. 이 정도의 사상자라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뭐 100만, 50만 나도 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병사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선 뚫었으면 됐지. 내가 굳이 또 2선까지 가야 돼?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짓을 또 하라고? 또 하라고? 그래서 공격 거부하는 형상이 속출하게 됐고 아, 이게 군기 자체가 군기가 빠졌다는 또 예를 하나 들자면요. 네. 독일군 참호를 점령하는 몇 개 부대가 있었는데요. 이게 술창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또 퍼맞고 완전 고지망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옛날 고대 중세 뭐 이전에 예. 노획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던 그런 형국이 예. 여기서 벌어진 거네. 그래서 마리아 보치카리오브가 이끄는 여성 결사대대가 독일군 참호를 점령했을 때요.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했으니 뒤에 남성 병사들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술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이것들 오면 이거 먹는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케렌스키 공세로 보면 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데서도 러시아가 공격을 합니다. 네. 아까 뭐 붙잡아 두자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붙잡아 두려면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 끝난 다음에예요. 또. 근데 여기에 투입을 6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세에 참가한 사단은 2개 사단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명령을 사단 거부하는 자체가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과반이 휴전협상에 참여했었는데 네. 뭐. 그리고 그 2개 사단 중에서도 1개 사단은 후방에서 싸우려고 위협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전선에 배치된 또 뒤에서 사단. 총 구겨놓아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딱 죽음의 대대 만들고 네. 뭐 여성 부대원들 막 돌격하고 그리고 제한적 목표만을 설정하고 굉장히 허무하게 끝났네요. 후마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서부전선군도 공세를 했는데 여기는 사실 독일군이 17개 대대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군은 무려 138개 정도를 동원했어요. 와.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아. 근데 그나마 선전한 데가 또 있습니다. 네. 루마니아 전선이에요. 주로 러시아군과 루마니아군이 함께 싸운 곳인데 루마니아군이 성과를 내게 됩니다. 다 다른 나라 군대가 잘 싸우네. 네. 그러게요. 여기서는 또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죽음의 대대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돌격하죠. 앞에 나가서 나가죠.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죽음의 대들이 뒤에 있습니다. 루마니아 군 먼저 보내고 러시아군 장병들을 진격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버티는 독전대 역할을 한 거예요. 독전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군이 정말 이때 형편없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어찌됐든 루마니아군이 선전을 하면서 루마니아는 본인들의 영토를 일부를 탈환해요. 그 루마니아 군인들은 본인의 영토 때문에 싸우는 더 느낌이네요. 그런 동기도 있었죠. 네. 지금 독일과 오홍군이 이전에 루마니아를 거의 다 석권해버렸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우리 영토를 다시 되찾아야 하는 그런 후국의 전투. 그런 절박감이 동기부여가 있었죠. 있었지만 함께 싸우는 러시아군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죽음의 대대를 후방에서 운영하면서까지도 독전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근데 그나마 큰 그림에서의 케렌스키 공세에서는 보조 작전으로 성공한 부분이 이 루마니아 전선이다.
거죠. 힘들게 하지만 찾으셨네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세는 완전히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죽음의 부대 만든 게 얘네들을 보고 불타오르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그 불이 안 옮겨 붙은 거죠. 전반적으로 러시아군이 독일군에 대한 두려움이 이 당시에 극에 달했던 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초반에 일부 돌파가 된 지역들은 거의 다 오홍군이 지키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서는 뭐 오홍군도 오합지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뚫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부대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홍군만 전선을 맡기지 않고 독일군 부대를 갖다가 가운데 쫙 끼워넣었다고 했잖아요. 대기하고 있던 독일군이 딱 나서면은 "헉, 독일군 안 싸워. 나야 젊은이. 이거는 개죽음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돌아와 버린. 전투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군들이 이제 전열을 갖춰서 다시 전선을 수습하기 시작하니까 급속히 네. 공격이 다 멎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죠. 7월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케렌스키가 본인이 수상 자리에 또 올라요. 전쟁 장관이었었는데 수상을 또 겸직을 하게 됐고 해군 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권이 다 케렌스키한테 이제 모여들게 되죠. 자연스러운 쿠데타네요. 본인의 권력력도 있었겠지만 주변에서 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예, 권력 집중이죠. 그래서.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브루실로프를 해임시킵니다. 해임시키고 이 공세에서 그나마 주전선에서 조공 역할을 하긴 했지만 잘 싸웠던 8군 사령관이었던 코르닐로프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나는 끝까지 독일과 싸울 거라는 의지를 많이 계속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군의 총사령관으로 오게 되죠. 또 한 가지가 브루실로프는 병사들에게 규율을 집어넣을 때 강제적인 방법을 쓰기를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코르닐로프는 확실히 강성군이었습니다. 군대는 반드시 상명하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병사들이 그 군율을 어기는 행위 내지는 군율을 거부하는 병사위원회를 철저히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케렌스키 입장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는 장군을 선호했겠죠. 네. 예. 자, 러시아군이 들어오는 걸 봤더니 야, 이거 뭐 10배 차이도 못 이기는 이거 완전 오합지졸이네. 이렇게 되면은 오홍군 쪽에 있는 남서부 전선은 야, 이거 우리가 한번 쭉 밀어붙이면은 쟤네들 나가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케렌스키 공세를 어느 정도 밀고 들어온 다음에 독일군이 이제 탄력을 받아갖고 그대로 반격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본전도 못 찾았어요. 케렌스키 공세 출발점보다 더 밀고 가갖고 이때 비로소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전쟁 전 영토를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이 또 밀고 들어간 상황이 됐죠.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될 공세인 거죠. 네, 본전도 못 찾은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밀어붙이면은 완전히 이제 병드는 게 확실한 러시아가 붕괴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주력을 삼고 있었던 북쪽 전선 그리고 가장 군기가 문란했던 그쪽 지역에 발트 3국 쪽에서 공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페트로그라드와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서 압박을 넣으면은 당연히 러시아 중앙정부가 더더욱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 남쪽에 우크라이나 공격해봤자 이쪽에는 페트로그라드 중심가에는 영향을 별로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트비아의 지금도 수도인 중심 도시가 리가라고 있었습니다. 리가가 그전부터 사실 독일군이 그 앞까지는 갔는데 여기도 요새화가 잘 돼 있어갖고 그동안 러시아가 완강하게 방어해갖고 여기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 공격할 차례가 됐다라고 해갖고 독일 제8군이 동원이 돼서 리가에 대한 총공세가 9월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제8군 지휘를 맡고 있었던 장군이 바로 후티어 장군이었어요. 그 유명한. 이 후티어 장군 밑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8군 포병 지휘관 브루흐밀러였습니다. 이 브루흐밀러가 어떤 전력이 있었냐면은 바로 전년도에 브루실로프 공세 때 그 당시에 브루실로프가 굉장히 용이 주도한 포병 전술을 썼다고 했죠. 그때 엄청난 감명을 받은 그 장교였습니다. 야, 저건 배워야 돼. 우리 독일군 포병 전술도 이제 개혁을 해야 돼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이 사람이 다듬다가 여기서 그 결정판을 한번 써먹어 보기도 합니다. 포병 전술을 갖다가 먼저 펴갖고 러시아 전선을 뒤흔든 다음에 그 다음엔 이동 탄막 사격을 하는 겁니다. 짝짝짝 탄막이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그 뒤로 슈터스트루펜 전술로 무장한 이 돌격대가 탄막의 진격에 맞춰서 돌격대가 그대로 그냥 적의 참호선을 유린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니까 수탄 던지고 쏟고 수탄 던지고 쏟고 계속 수류탄 던지고 화염방사기로 지져가면서 돌격하는 이 전술을 여기서 선보이니까
완전히 러시아군 전선이 한 방에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독일에게 동부전선은 꿈과 희망이에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아주 압승을 거두면서 리가가 쉽게 탈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는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교착 상황을 참호전을 뚫을 수 있는 드디어 비장의 전술이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독일 전군으로 퍼져갖고 1918년 독일의 서부전선 춘계공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술을 갖다가 이 8군 사령관 이름을 따서 나중에 뿌티어 전술이라고 되는 건데 사실은 뿌티어 장군보다는 그 밑에 포병 지휘관이었던 브루크 밀러가 사실 이거에 더 큰 주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 완전 반신불수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미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가에서 밀려난 다음에 독일군은 여기서 한 번 더 일격을 날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격을 어떻게 날리기도 하냐면은 그냥 발트 3국 연안을 따라서 쭉 가면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병력을 투입해서 막아낼 것이기 때문에 옆구리를 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 전사에서 옆구리 치는 데는 무슨 작전이 유효했죠? 상륙작전. 그렇죠. 상륙작전. 독일이 여기서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독일이 상륙작전을 했구나. 네. 당시 지도를 보면은 저 발트 3국에는 저 리가 쪽에 리가만이라는 큰 만이 있어요. 이 리가만을 막고 있는 큰 섬들이 있습니다. 저게 그 당시에 외젤섬이랑 다괴섬 위에 섬을 갖다가 장악을 하면은 곧바로 에스토니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넘어가면 페트로그라드입니다. 그래서 저 섬을 우리가 장악을 하면은 페트로그라드에 더 압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기에 과감한 상륙 작전을 시도를 합니다. 해군에서 전함 8척, 순양 전함 1척 등등이 동원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항공전력까지 동원해요. 야 이거 완전히 입체 작전이네요. 네, 비행선에 항공기도한 100여 대 정도 참여해갖고 엄청 많은데요? 네, 저렇게 많은 부대들이 동원이 되고 다들 전 트럭도 싣고 대포도 싣고 와, 근데 이미 저때 저런 항만시설과 수송시설을 갖췄다는 것도 참 놀랍네. 전함들이 저렇게 비행기 비행기와 호위하고. 비행선들이하고 와, 포격을 하는 상황에서 야, 한포 벌써. 그리고 저 상륙중이 노저서 없기 상륙 때문에 저는 지금 보트를 통해서 상륙 부대들이 갑니다. 쭉 끌고 가다가 자 출발. 동력선이 끌어주는 거죠. 네. 갈리폴리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네네네. 사실 저 당시에는 이제 용이 주도하게 야,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 진짜 놀랍네요. 앞에 램프가 열리네 저거한테는. 네, 거의 저항 없이 그냥 상륙했네. 거의. 그냥 그러면서 그 이제 쭉쭉 밀고 가갖고 이 섬을 갖다가 아주 손쉽게 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10월 달에 페트로그라드 대문 밖 조금 조합해 보이는 공터까지 밀고 들어오니까 진짜 코앞하죠. 코앞까지. 네, 진짜. 진짜 러시아의 내정 불안이 점점 더 극으로 치닫게 되었죠. 러시아에 케말 파샤가 없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예.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질 위기 앞에 있는데 안쪽에서도 큰 사고가 터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상륙작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리가가 함락된 다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리가가 함락됐다는 것은 수도 코앞으로 왔다는 거니까 그렇죠. 위기 상황인 거 맞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총사령관 코르니노프가 케렌스키의 명령을 사칭해서 볼셰비키를 끝장낸다는 명분하에 9월 10일 날 병력을 이끌고 수도로 향합니다. 페트로그라드로 향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케렌스키는 이 진군을 군사 반란, 즉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돌아가라는 전보를 보냈지만 코르니노프는 이걸 무시하고 군대를 이끌고 계속 오게 되죠. 그러니까 케렌스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한테 손을 내밀게 되죠. 그래서 트로초키도 석방을 하고 레닌의 어떤 수배령도 철회를 하면서 이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어떻게 일으키려고 막 하니까 네. 다 잡아들이고 수배 내리고 했군요. 원래는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힘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한테 무기도 나눠주고 도시를 방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볼셰비키 지도부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케렌스키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기를 막아내자. 전쟁을 멈추기 위해. 예. 그러면서 볼셰비키는 중간중간에 계속 게릴라전 같은 걸 계속 펼치면서 그다음에 또 심리전을 계속하면서 하니까 결국에는 코르니노프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의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려요. 아 탈영병. 그래서 결정적인 게 철도 노동자의 파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철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철도 노동자들도 이제 볼셰비키 선전에 넘어가서 그렇죠. 열차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병력이 이동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야 철도 이 노동자들이 파업 때문에 이거 못 가니까 자 지금부터 걸어간다. 나 걸어는 안 갈래요. 이러면서 군인들이 다 탈영을 해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케렌스키 공세에 더해서 이 쿠데타로 인해서 러시아군은 정말
말 그대로 사실상 와해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도 볼셰비키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이제는 없는 거고요. 가만히나 있지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케렌스키가 볼셰비키 쪽에 완전 힘을 실어주고 러시아가 혁명 이후에 이 지금 저희가 아는 역사를 가져가는데 정말 결정적 역할을 해줬다라고 해도 무기를 들려주고 그렇죠. 힘을 주고 모든 기운이 레닌에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러시아면 프랑스도 혁명이지만 예. 사실 러시아 혁명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류 교수님께서 러시아 역사 요만한 걸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917년에 혁명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월 혁명은 전제정이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서 혁명이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배운 맞습니다. 네. 8개월 뒤에 이른바 볼셰비키 10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일어난 것들이 바로 심중령님께서 설명하신 코르닐로프 쿠데타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레닌이 무장 봉기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회주의 안에서도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정상적으로 치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자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레닌의 무장봉기 말이 이제는 먹히는 거죠. 힘을 얻은 거예요. 네. 봐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가는 저런 식으로 극우 쪽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 모든 혁명 세력을 일거에 다 제거해버릴 텐데 그런 식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다. 레닌이 주장해온 것처럼 무장봉기를 통해서 폭력으로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노선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17년 10월 25일에 임시정부가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의 그 예르미타시 그 미술관입니다. 거기 그 당시에는 겨울궁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겨울궁전을 공격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10월 혁명일 텐데요. 임시정부를 예, 여기서 러시아, 혁명 러시아 내지는 소련의 군대를 우리가 붉은 군대라고 네,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모태가 되는 조직이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1917년 그 2월 혁명 이후로 공장마다 자체 무장 민병대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치안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장 재산을 지켜야 될 필요성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사는 곳에서 계속 그 강도라든지 절도가 빈발하니까 경찰을 못 믿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자경단이 만들어집니다.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어내서 자체 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직을 붉은 근위대라고 불렀습니다. 근위대는 예전에 황제를 지키는 부대였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지키네요. 나를 지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한다고 해서 붉은 근위대라고 했겠죠. 그래서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불칸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조직된 자경대 이런 그 붉은 근위대가 거의 모든 공장에 만들어지고 이들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1918년에 붉은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월 25일 맨 마지막으로 겨울궁전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때 러시아도 해군이 있고요. 네. 배가 있는데 그 배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 수병 발레. 볼셰비키로 넘어간 거예요. 페트로그라드 앞에 크론슈타트라고 하는 그 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배들이 출발을 해서 레바강을 타고 도심 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브로라고 하는 그 배가 있는데요. 영어로 오로라거든요. 아브로라호가 이 10월 25일 새벽에 공포탄을 쏘거든요. 이 공포탄을 신호로 해서 혁명군이 총공격을 해서 겨울궁전을 점령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10월 혁명이 성공하게 되죠. 스타트 탄을 쏘는 거군요. 그런데 또 이게 아브로라 함만 가지고도 러시아의 20세기 현대사가 다 정리가 되는데요. 그 이 배가 아브로라호가 러일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스시마에서 싸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함대는 다 수장이 됐는데 패배했잖아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10월 혁명의 선봉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혁명을 상징하는 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이 당시는 이름이 페트로그라드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레닌그라드가 됐죠. 레닌그라드가 900일 동안 봉쇄가 되는데 그때 독일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의 붉은 군대가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냐면 아브로라호에서 주포를 떼다가
전선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격을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네바강에 영구 정박을 해서 혁명기념관, 박물관으로 써요. 예. 진짜 역사적인 예. 해네요. 그러다가 21세기 넘어와서요. 2013년에 지금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 배를 우리 러시아 함대의 기함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재취역을 시도합니다. 아, 이 배를요? 박물관으로 썼던 그 배를요? 예, 예. 야, 그러니까 러시아 현대사를 상징하는 아주 위대한 배라는 얘기죠. 상징성은 확실히 있는데. 아, 보통 신형함을 건조해서 거기다 이름을 쓰게 이름을 하는데 그게 쓰게, 아니고 실제로 2016년에 관함식이라고 하죠. 네. 관함식에 동원이 돼가지고 바다에 뜹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켜봤겠죠. 아브로나는 계속 얘기하겠다. 아, 살려줘. 사실은 뭐 쇼이구 장관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재취역은 못하고요. 다시 또 이제 네바강으로 돌아가서 네.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취역이었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시면은 네바강에 아브로라호가 영구 정박돼 있거든요. 한번 둘러보시는 거 괜찮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아브로라호의 공포탄 발사로 시작된 10월 무장봉기가 성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이제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볼셰비키 당이 집권하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요. 지금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버리면 이제 러시아는 우리 전쟁 안 할 거야. 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처음에는 모든 교정국에게 함께 다 강화 협상을 벌이자고 선언을 하는데 뭐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는 독일과만 단독 강화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협상이 벌어지는 장소가 당시 그 독일과 러시아의 접경지대였던 브레스트 리tov스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곳에서 협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브레스트 리tov스크 강화 협상이라고 하죠. 이 브레스트 리토브스크가 옛날부터 요새 도시로 유명했거든요. 이 폴란드와 러시아의 딱 국경지대로서 또 여기가 독소전 시작할 때 아주 격전이 벌어졌던 이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예. 평화와 전쟁에 함께했던 곳. 예. 근데 지금 이건 독일로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강화 협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독일이 러시아한테 뭘 떼줍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독일한테 뭔가를 양보합니까? 사실 뭐 러시아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줄 수 있는 게 대신 독일이 요구하는 건 많죠.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 걸 요구했냐면 우크라이나랑 조지아의 독립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발티해 연안 지역, 그 다음에 인근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다 독일한테 줘라. 그루지아랑 조지아는 이때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러시아형 폴란드 지방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게 다 양도해라. 그 다음에 전쟁 배상금도 엄청나게 많이 지불해라.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알고 있죠. 전쟁 끝내는 게 급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독일이요. 독일이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소련은, 러시아는 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계속 끕니다. 저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6.25 협정 때도 저희가 봤지만 그 시간 끄는 거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 회담하기 전에 3개월 휴전을 했거든요. 휴전 해놓고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휴전 기간을 다 씁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다시 전쟁 선포하기에는 독일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이때 러시아 측 혁명 러시아 측 협상 대표가 네. 트로츠키거든요. 네. 레닌의 이제 오른팔이었었는데 가는데 되게 재밌는 게요. 세계 최초의 노동자 농민 정부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떤 강화 협상, 외교 협상들은 장군들이나 귀족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데 우리 혁명 러시아는 확실하게 민중을 대표하겠다고 해가지고 민중 대표가 본인이 가는데요. 민중 대표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가다가 길거리에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하니까 노동자다 하니까 그 사람 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협상장에 갑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앉혀놓고 야 우리 러시아의 노동자 민중 대표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벌이게 되죠.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틀을 깨고 깨버리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거든요. 트로츠키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생각인데요. 그 당시는 이제 국제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가 독일에게 강화 협상을 제시했는데 독일이 결국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독일에서도 병사들이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 일반 노동자들이 완전히 전쟁의 염증을 느껴서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내지는 강화 협상을 맺지 않으면 우리 혁명 러시아의 군대가 독일로 진격을 하겠다. 그러면은
독일 병사들이 우리 형제들이 오기 때문에 무기를 내던지고 혁명 러시아 측에 동조해서 한패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트로츠키가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독일뿐만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그렇고 예. 전 국가에서 다 이제 들고 일어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날 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예.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한 건지 예. 아니면 이 협상에서 어떻게라도 내가 뭔가 패를 갖기 위한 예.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건지 너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섞여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기본 이념이 국제주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는 의미가 없고 계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독일 노동자, 영국 노동자, 프랑스 노동자, 러시아 노동자가 다 한 편이다. 그런데 지금 제국주의 전쟁에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쳐서 계급의 적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라든지 국가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박은 오늘날 봐서는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겠지만 그 당시는 아직까지는 민족주의가 오늘날처럼 강하지 않고 국가주의가 오늘날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이 허무맹랑하다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트로츠키는 되게 당당하게 갈 수 있었고 예, 예. 또 하나 독일 입장에서는 황당했겠네요. 엄청. 심중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전의 목적도 강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선전을 하면은 독일의 민중이 동의하지 않겠는가. 혁명 이상에 따른 행동이기도 하고 또 하나 고육직책이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진짜 6.25 협정 때도 진짜 느꼈지만 공산당이랑은 협정을 하면 안 돼. 얘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이 트로츠키가 협상장에서 선전을 했지만 독일이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파토를 내고 나오는데요. 그때 선언했던 말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no war, no peace일 텐데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면은 강화 협상을 맺어서 그렇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않겠다. 하지만 강화 협상도 맺지 않겠다라고 이거-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싸우는 것도 싸우지 않는 것도 아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나중에 권력 투쟁을 벌일 때 이때 이게 트로츠키의 약점이 돼요. 스탈린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세상에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이런 상태를 허용하면서 회색 분자 아니요? 예, 혁명 생존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죠. 저희가 협상할 때 항상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럼 공격해.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독일군은 러시아의 중심부로 칼날을 겨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트로츠키는요. 사회주의자로서 독일 노동자들의 혁명성을 믿어.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 진짜 예.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군요. 노동자들에 대해. 그래서 트로츠키는 그런 식으로 회전장을 떠날 때 독일이 동부전선에서 다시는 러시아 쪽으로 진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독일은 그러지 않았죠. 공격을 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당연하겠죠. 러시아 제국 시절이라든지 1917년 임시정부 때는 그래도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근히 막아냈었는데 이제는 군대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기 때문에 모든 러시아 병사들이 고향으로 가서 소지 분배에 참여하고 남아 있는 병사들도 싸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땅 받으러 가야죠. 예, 예. 그래서 당시에 그 페트로그라드 전방 한 120km까지 다가왔습니다. 다 왔네요, 다 예, 왔어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여기서 레닌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지시를 내려서 독일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줘. 다 들어줘라. 그 요구가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뭐 벨라루스, 그다음에 발트해 연안 지역, 아니면 천연 자원, 지하 자원을 그쪽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내라. 단독 방안하러 가죠. 당의 결의가 있고 레닌의 지시였기 때문에 실제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1918년 3월 달인데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완전히 전열에서 빠지게 되죠. 트로츠키의 그 뒤에 이야기는 없어요? 이거 찍으면서도 분명히 노동자들 들고 일어난다. 이랬을 것 같은. 레닌도 근데 트로츠키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 혁명가가 특히 아니면 어떤 그 정치가가 자기가 내걸었던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급변침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슬로건을 뒤집어. 근데 레닌 같은 경우는 혁명의 이론과 실천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심장을 내주더라도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내주더라도 전쟁을 끝내야지 우리 혁명 정부가 성공한. 유지될 수 있다. 러시아 자체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급변침을 해서 조약을 맺었고요. 또한 나중에 사후 정당화했지 모르지만
레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독일이 그러면 결국은 전력을 다해서 서부 전선에서 영국, 프랑스와 싸울 것이다. 그 영국과 프랑스가 그리고 또 독일이 약해지니까. 완전히 또 이전 투를 벌이다가 둘 다 지쳐 나가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브레스트 리tov스크에서 맺었던 엄청난 그 손실이 가는 협약을 무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이제 도장을 찍고 혁명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뭐 가상 역사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레닌이 트로츠키와 같은 생각을 해서 끝까지 단독 강화를 맺지 않고 독일에게 저항했다고 하면은 아마 볼셰비키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분명히 붕괴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보통 하죠. 자, 1918년 3월 3일 러시아가 1차 대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와 맺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 얘네 협정만 했댄다. 그럼 그때부터 스트레스로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는 영국하고 프랑스의 지원이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물자가 쌓여 있었는데 맨 먼저 영국군이 이 무르만스크에 상륙을 합니다. 5월 달에. 그리고 7월에는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그다음에 미군까지 합해서 이 아르한케스크에 상륙을 해버리죠. 그리고 7월과 8월에는요. 미영 프랑스군에다가 일본군까지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크에 상륙을 합니다. 특히 일본군은 이 기회에 지금도 뭐 영토 문제가 있는데 있죠. 거기를 이제 다 먹어치우려고 하고. 참고로 일본은 전쟁 난 첫 해에 참전했어요. 한 게 뭐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독일령 산둥반도랑 그다음에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을 점령을 했고, 근데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특히 영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도 군대를 파병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유럽 전선으로 군대는 파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관전무관을 보내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막상 자기네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게 딱 튀어나오니까 이때는 이제 잽싸게 병력을 보내는 거죠. 시베리아 출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타깃이 뭐냐? 러시아 제국령에 속한 곡창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있잖아요. 곡창지대하고 유전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의 마쿠 유전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쿠 유전이라는 데가 네. 굉장히 일찍부터 발견된 유전지대여갖고 사실 저 때는 중동 지역의 유전은 많이 개발이 안 된 상태였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 바쿠 유전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전쟁 초부터 오스만과 러시아가 대결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확 빠져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이 카프카즈 일대로도 계속 공격을 해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도 이 곳곳에 각종 광물 자원과 이런 것들이 독일 손에 넘어가면은 다 그동안 독일이 수입 통제로 인해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독일이 특히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 원자재 부족 플러스 식량 부족인데 식량은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하면 되고 이런 원자재는 뭐 카프카스라든가 돈바스라든가 이런 데서 조달하면 되는 이런 상황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까지 손붙잡고 다 달려들기 시작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오스만도 이 러시아하고 해묵은 감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기회에 잃어버린 걸 전부 다 되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까지 이 기회에 우리도 좀 떡고물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방에서 지금 막 뜯어먹으려고 14개국의 간섭군이라고 하는데요. 간섭군. 간섭군. 네. 14개 국가의 군대가 러시아 영토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지원했던 군수 물자를 확보하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또 그 볼셰비키의 반기를 들었던 반혁명 세력 군대가 있는데 그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피포의 심성,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는 포위되었다. 그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항상 공격당할 수 있다고 하는 트라우마, 피해의식이 더 강화되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서방에 대한 굉장히 엄청난 그 적개심이 이때부터 표현할 것 같아요. 유사 같은 편. 예. 같은 편이라고 해놓고서는 우리가 조금 힘을 잃자마자 바로 나한테 덤벼들고 우리 땅과 그것도 노른자 땅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절대 저것들은 믿지 않아 라는 적개심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군 총사령관을 지내왔던 조프르가 해임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후임으로 앉힐 것이냐? 배땡. 누구였을까요? 그때 대안이 없잖아요. 빼땡 말고. 페탱은 건너뛰고 니벨이 됐습니다. 니벨. 나한테 48시간만 주어지면
저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들을 단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우리 프랑스 땅에서 다 내쫓아버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았다. 진즉에 좀 얘기하죠. 우리도 전차를 쓰자. 프랑스가 내놓은 전차가 슈니데르 CA1 전차인데 60마력 엔진의 최고 시속 8km잖아요. 네. 이게 스펙상 8km입니다. 전선에 나가면 대충 한 3, 4km 나와요. 지금 딱 영상에 보이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뒷걸음질 속도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덩치 큰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야, 발로 밀었어 방금 빨리 가라고.